네, 오늘 위중증 환자는 37명이 늘어서 현재 586명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35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3,363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116명입니다. 자, 오늘 지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교수님.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역대 최고치가 나올 것 같다고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3,300에서 3,500명 사이 나올 것 같다 이랬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치가 나올 거라고 하면서 예상을 한 이유가 지난주에 다소 예외적이어서 이번 주에는 3,500명을 위협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무려 500명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역대 최고치가 얼마 전에 있었던 3,292명. 이것이 추석 때 3,270명을 뛰어넘는 최근에 가장 피크입니다. 그런데 3,292명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900명이나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대비로는 무려 1,440명이나 많이 나왔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확진자 상황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망자가 오늘 하루 35분이나 애석하게도 사망하셨고 게다가 위중증 환자도 하루 만에 37명이나 더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치인 586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연령별 분포로 한번 위중증 사망을 살펴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위중증인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586명,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501명, 전체 대비 85.49%,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543명, 전체 대비 92.66%.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0세에서 9세까지의 위중증자가 한 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10세에서 19세까지도 오늘 다시 위중증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 더더구나 사망과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전체에서 한 명 빠지는 60대 이상에서 전체 35명 중에 34명이 사망하면서 97.14%.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최초인데요. 0세부터 9세까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한 명의 0세부터 9세까지의 사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위중증, 이 연령대의 위중증이 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늘 하루에 사망자가 바로 한 명 0세부터 9세까지 잡혔다는 거죠. 이게 우선 하나는 나이가 몇 살인지, 기저질환 여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아직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건 모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0세부터 9세까지 확인 안 된 나이 또 기저질환 유무 등과 관련해서 0세부터 9세까지 오늘 한 명 갑자기 사망한 급사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확진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고령층 또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까지는 위중증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가 이제 오늘 새롭게 집계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아직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이 수치를 받아들자마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확인이 되면은 방송 중이라도 혹은 방송 중에 확인이 안 되면 내일 방송 때 도대체 이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네, 오늘 정보 관계자가 이제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하나도 10대 확진자와 관련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위중증 사례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저질환이나 면역이 낮은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확진자 규모 전체의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두 분의 예측으로는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까지의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패턴을 보면은 유행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0세부터 9세 혹은 10세부터 18세까지의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확진 환자들 중에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뭐 비만이나 당뇨 같은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최소한 0세부터 18세까지 네. 우리나라에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나라 유행 상황에서 0세부터 18세까지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거나 혹은 사망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사회에 이 바이러스 밀도가 계속해서 높아져가지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렸거든요. 12세, 17세 중에서 당뇨라던가 비만과 같은 고위험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예. 그리고 방역 당국도 그걸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도권에 특히 유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12, 17세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시청자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만이나 당뇨 같은 고위험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은 저는 백신 접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얘기해 주신 바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약간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오늘 갑자기 사망한, 그러니까 어제의 위중증으로 있다가 사망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급사하다시피 사망한 0세에서 9세까지. 이 아이는 일단 맞을 백신이 없어요, 우선은.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백신 접종이 안 되는 연령입니다, 우선은. 허가가 난 제품이 백신이 없다. 없어요. 예.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 청소년기에 예를 들면은 이제 백혈병인 경우에는 꽤 빈발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청소년 유아기 때 백혈병이 생긴 상황에서는 감염이 되거나 하면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망한 케이스가 백혈병이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다른 예를 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유아 청소년들 중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다거나 또는 에스마 같은 걸 앓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선천성 면역 저하 기능의 어떤 병을 앓고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될 동기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위험보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익은 더 컸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건강할 경우에는 이제 위험 대비 이익을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만일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첫째 하나는 최근 며칠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전면 등교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몇 가지 요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하나는 전면 등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방역 상황이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나빠졌다는 것.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이전과는 다른 요인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 17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백신 접종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우리 아이는 비만, 당뇨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백신 접종을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위험 대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강한 아이들이 다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어떤 아이들만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그 아이들이 처한 상황 또 부모님들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2세, 19세까지 화이자 백신이 맞춰지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근염이나 심낭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케이스가 국내에서 몇 건이 집계가 됐죠?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지금까지는 없고 다만 고3에서 2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있었죠. 그러는데 둘 다 한 아이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75일째 사망을 했고 다른 아이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72일인가 73일째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망한 아이는 백혈병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은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그래서 백혈병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게 당국의 설명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돌아가시면서 백혈병을 앓으셨는데 백신 접종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인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일단 고3이 백신 접종 이후에 2명이 사망했는데 한 명은 백혈병이라서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 또 다른 한 명은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사망한 케이스가 2건 있지만 백신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심근염이 생긴 경우는 몇 케이스가 있는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모두 다 경증을 앓았었고 하나같이 다 잘 치료되어서 온전히 회복됐다. 이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심근염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경증에 거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익 대비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이익이 크다. 이것은 당국의 설명인데 저는 여전히 모든 학생이 꼭 맞을 필요는 없다. 다만 부모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예. 자, 이제 그 7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18세 이하의 위중증 환자는 총 14명으로 집계가 되고 네. 있는데요. 근데 그 14명 중에서 이제 14명은 당연히 이제 다 백신을 미접종한 분들이고요. 근데 다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완치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사실은 거의 팩트에 가까운 거죠. 방역 당국도 인정하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거의 다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고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예. 그리고 설사 위중증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적절하게 케어를 받으면은 이제 완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만에 하나의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가 소아라든가 당뇨라든가 혹은 면역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12세부터 17세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일보 기사를 갖고 한 3가지 정도의 얘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자 기사고요. 전문가들 100만 명가량의 고령자 백신 미접종으로 남아있다라는 기사인데요. 3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사에서 최근에 이런 위기가 고령 확진자의 급증에서 비롯됐는데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가 한 89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넘는 추가 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나 봅니다. 두 분은 이 생각과는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인센티브 혹은 디스인센티브. 예. 이제 왜 이제 제가 디스인센티브까지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한 8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차 접종만 하시고 여러 가지 이후로 2차 접종을 안 하신 이제 접종 미완료자까지 예. 포함하면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가장 위험하실 분들이고 실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나 혹은 치명률에 영향을 주는 분들은 여전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면 이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찐 백신 거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센티브는 사실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바백스 백신 같은 새로운 옵션을 제시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지금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게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들이밀어서 이분들이 접종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분들 중에서 일부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디스인센티브를 주면은 치료비 저는 본인 부담이요? 네, 예. 팔을 거두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분들을 좀 지켜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위중증으로 빠지면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하게 되는데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과 똑같은 처치를 받아도 수가가 1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병실에서 10,000원짜리 처치를 중환자실에서 받으면 그게 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거지 본인 부담금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압박이라도 줘서 이분들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 의료 체계도 좀 지키고 단계적 일상 회복도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첨언해 주실 거 있습니까? 뭐 첨언할 건 없고요. 저는 네. 뭐 우리 강 기자님 말씀에 뭐 한 200% 동의합니다. 예. 예.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로 가서 이제 오늘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이 넘게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상 회복 전에 환자 발생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분은 같은 생각이신지 그리고 예측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예측을. 저는 약간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역대 최고치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나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화자찬을 좀 하면은 제가 예상한 게 거의 한 2년 동안에 맞춘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추석 이후에 10,000명, 15,000명 나올 거라고 했는데 뭐 한 3,000명 나오고 그치고 그다음에 헬로윈 데이 있을 때 심지어 뭐 2만 명 나오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한 3,000명에서 거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파악이 되고 나서 되돌아가 가지고 그때 준비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후행적인 관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지금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측을 안 했으면 그러면 지금에서 한 2주 전에 가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2주 전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전문가가 그따위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말씀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하나마나한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베스트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통제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네. 꼭 한다는 얘기들이 그때 전망을 잘못해서 지금이 나빠졌다는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생산적이지 이게? 않다. 전혀 생산적이지 예.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대목에서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 특보가 다른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저는 차별점을 가지는 부분이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는 어쨌든지 간에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내놓으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를 줄이는 데는 쓸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예. 다 동원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옵션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라는 말씀을 진짜 설대 교수님은 제가 엄청 진짜 드렸죠,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말씀을 자,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신 김에 제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짚어서 할 얘기와 항체 치료제 얘기를 엮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TBS 코로나 특보는 방향성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시키면서 대안이나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료제 이야기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거점 전담병원의 얘기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치료제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짧게 거점 전담병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병상 여력에도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거점 전담병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거점 전담병원은 무엇이냐면은 병실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 뺀 다음에 코로나19 환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병원을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병원에서 네, 병실을 일반 빼는 병원에서 거군요. 병실을 예. 뺀 다음에 이제 이미 거점 전담 병원이 지정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코로나19 환자만 전담으로 보는 왜냐하면 코로나19 환자랑 일반 환자랑 섞이면은 감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예. 때문에 케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중증 환자들이라기보다는 경증이나 혹은 중등도 정도의 환자들을 보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병상에 없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케어를 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위중증으로 빠지거나 혹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빨리빨리 케어를 하기 위해서 거점 전담 병원을 이제 추가로 지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상급 종합병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준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한 400개 정도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또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위중증 케어를 받았는데 상태가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그 중환자실이 비잖아요. 예, 누군가 또 들어갈 수 그러면 있고. 다른 중환자를 예. 들여보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상태가 호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낼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을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병원에다가 그런 분들을 넣을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상을 좀 더 확보를 하자라는 게 준중환자 병상을 400개 정도를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받다가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이 예. 되면 그분들은 얼른 빼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다른 중환자들 넣을 수 있도록 좀 운영의 묘를 훨씬 더 발휘하겠다라는 발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이제 강 기자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방역 당국에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쓴소리도 여러 번 드리고 그랬는데 우선 하나는 이겁니다. 중환자실을 늘린다, 거점 병원을 늘린다, 병상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확진자나 중환자가 많이 나오면서 병실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꺼야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급한 불을 예. 꺼야 되기 때문에 병실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병실 압박 요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정말 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실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서울은 지금 보시다시피 84.3%, 인천은 83.5%, 경기는 81.8%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중환자의 발생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예. 중환자의 발생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아마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그렇습니다. 어제 김부겸 총리가 국산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이제 해주실 얘기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신 며칠 전에 예. 대통령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하시지 않은 것을 제가 되게 아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김부겸 총리가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볼 때 아주 자세하게 항체 치료제를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환자 병실이 계속 늘어나도 확진자가 또 중환자가 계속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 병실 압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전부터 항체 치료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써야 중환자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중환자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중환자를 막아야 사망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소 늦었기는 했지만은 좀 더 정부가 더 과감하게 항체 치료제를 좀 더 일찍 투약을 함으로써 중환자를 막는 것, 중환자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확진을 받으신 분이면은 무조건 저 60대 이상 고령자인데 왜 항체 치료제 안 놔줘요라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예. 댁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치료센터에 어디에서 항체치료제를 접종할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패턴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되고 방역당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써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중증 상황과 관련한 이 어려운 국면이 좀 타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계가 다 힘들었죠. 여행업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회복으로 가서 정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방역 패스 이야기를 어제 나눴단 말이죠. 어제 교수님께서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필요하다. 질병청의 입장과 같이. 하지만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연령별로 제한을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연령별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강 기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대충 궤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이 회사 일 때문에
빠져가지고 설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그러니까 방역 패스가 사실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되 어쨌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들을 최대한 차단해 보려고 예.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연령별로 방역 패스의 운영의 묘를 좀 이렇게 차이를 둔다라는 건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곳에 조심스럽게 방역 패스를 적용해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염두에 두면 예. 저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은 지금 수준의 방역 패스라도 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방역 당국에서도 조심스럽게 네. 지금 6+4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8+2나 혹은 6+2로 인원을 제한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 감염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 초반에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 다뤘는데 이걸 한번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천안의 한 마을에서 2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마을 특성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90%가량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도 접하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천안의 종교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생활을 하시는 마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마을에서 200명이 넘는, 그러니까 230명이 넘는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겼는데 방역 당국이 따져봤더니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90% 정도가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태에서 14일에 대면 예배를 했고, 그리고 15일에는 70여 명 정도가 김장에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마을 전체로 확산이 된 상황으로 지금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무증상이거나 혹은 경증이고요. 근데 당연히 이 마을에도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령자들 중심으로는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역학조사를 해서 지금 92%는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70세 이하 환자는 재택 치료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제가 좀 살펴볼 거는 이건데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만일에 지금 이 종교시설, 그다음에 이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감염자가 있더라도 그 누구도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병적인 상황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30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고령층이 있어서 고령층이 갑자기 위중증에 빠졌다든지 사망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제가 문제 좀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이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봐서 분명히 누군가가 증상을 드러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증상이 드러난 사람이 있으니까 감염자들 중에 고령층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위중증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는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막상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하고 지금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회는 완전 역전돼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안 한 청소년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거의 90%가 백신 접종을 거의 90%가 백신 접종을 했고 10% 정도가 백신 접종을 안 하거나 못한 케이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기는 완전히 역전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언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 집단 생활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동기가 없었거나 아니면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동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점이었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시설을 넘어서 사회까지 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커뮤니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왜 90% 정도가 백신 접종이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당국이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